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희입니다. 2022년도 이제 열 몇 시간 뒤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집니다. 올 한 해 북한의 역대급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 연이어 국내외 대형 뉴스가 터져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국민들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 축구 대표팀의 투혼과 월드컵 16강 진출, 그리고 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이 답답했던 가슴을 좀 트이게 했지 않았을까요? 올해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남북의 창이기에 오늘은 2022년 한반도 정세를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긴장감 가득한 소식보다는 굿뉴스, 기쁜 일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2년 마지막 주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 우리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무인기 도발은 나 몰라라 하면서 새해 국정 방향을 정하는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이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가 군의 방공 레이더에 잡힌 건 26일 오전 10시 25분쯤. 군사 분계선을 넘어 수도권을 향해 3km 고도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3시간가량 비행하다 돌아갔습니다. 서울 북부를 동서로 횡단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뒤이어 강화도 쪽으로 또 다른 무인기 넉 대가 넘어왔고 군은 경고방송 6차례에 이어 경고 사격을 5차례 실시했습니다. 무인기 한 대에 자폭 소위탄 100발을 쏘았지만 격추엔 실패했고 서쪽으로 움직이던 무인기들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찰용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을 강하게 질타했고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개발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영공 침범 직후엔 필요시 격추하고 북한 무인기 한 대에 우리는 2대, 석 대를 올려보내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안팎의 질타와 우려 속에 군은 2m급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상정해 10여 대의 전력 자산을 동원한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5년간 5,600억 원을 들여 국지 방공 레이더 확충과 무인기 공격 체계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미 겪은 지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이라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대응 수단을 준비를 해놓고 최소한 넘어가지는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전자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서 무인기를 제압을 하는 이런 형태의 대응 방법들은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6일부터 시작한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방력 강화 목표를 제시했고 내년에도 험악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2022년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는 표현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벌였고 전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특히 핵 선제 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2022 한반도 정세, 먼저 북한의 도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미사일을 쏘고 또 쏜 북한.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크임스,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등 2018년 이후 중단했던 ICBM 발사도 재개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셨습니다. 특히 11월 2일 하루에만 미사일 25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 북방 한계선 이남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A2AD 전략을 수용하고 있고 그 전략 수행에 필요한 무기 체계들을 계속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남한을 상대로 국지 도발을 펼쳤었던 포격 도발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위협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월엔 핵무력 법령도 채택했습니다. 여러 임박한 외부 공격과 국가의 파국적인 사태 발생 등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제시했는데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북한판 핵 교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전술 핵 사용과 관련된 문턱을 상당 수준 낮췄다. 특히 굉장히 모호한 형태로 핵 선제 사용과 관련된 문턱을 낮춤으로써 대남 혹은 대미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 올해 이제 있었던 것 중에는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요. 3월에 불거진 북한의 7차 핵실험설은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피로감을 높였는데 내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한미의 대응도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핵 잠수함부터 폭격기까지 전략 자산을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시키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였는데요.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담대한 구상이란 대북 정책을 내놓았는데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2022 한반도 정세, 이번엔 한미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은 5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이후 군 채널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중단됐던 비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재개됐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참가했습니다. 한미 연합공군의 전략적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또 한미일은 연쇄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내놓으면서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담대한 구상은 11월 34쪽 분량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실질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단계별로 경제와 민생 개선을 획기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3D, 그러니까 dissuasion, deterrence, 그다음에 diplomacy, 이렇게 세 가지의 일종의 강압 외교의 전략을 써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려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강압 외교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허망한 꿈, 황당한 망상이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11월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프놈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은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9월엔 동해상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하는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일본의 그 방위력 강화의 목적이 자국의 안보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안보라는 건 되게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 특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3국도 방위력을,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정부는 미국 주도의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와 칩포 참여에 나섰고,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331조 4천억 원을 국방비로 책정했습니다. 2022년 평화의 길에서 멀어진 한반도는 2023년엔 군비 경쟁이 깊어지는 등 대결을 이어갈 거란 우려가 큽니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같은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성과를 띄우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 어떤 일들이 주요 뉴스였을까요? 오늘 요즘 북한은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장부터 코로나19 비상방역전 등 북한 내부의 주요 뉴스를 통해 북한의 2022년을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장은 올해 가장 주목할 북한 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극존칭을 받으며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4대 세습의 후계자란 시각 등 많은 관심을 끈 가운데 김 위원장은 새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충성 다잡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5년 만에 열린 조선소년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선 당과 국가정책의 1순위가 후대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초급 당 비서대회와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기념 행사, 중앙간부학교 강연 등에서도 젊은 세대의 사상 교양과 결속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 어떤 위기와 마주하여도 우리 시기의 발전 전략을 착실하게 실행하면서 사회주의 끊임없는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발병을 공식 인정하며 초비상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건국 이래 대동란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비상 방역전과 봉쇄를 이어나갔고 8월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대북 전단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설 성과 역시 올해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평양 고급 주택단지인 경루동과 송신 송화지구 준공의 농촌마을의 살림집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41년 만에 완공한 어랑천 3호 발전소 공사를 통해선 태풍 등 역경을 이겨낸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기념하는 북한의 우표입니다.
첫삽을 뜬 연포 온실농장 착공식과 완공된 모습을 담았는데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선 먹는 문제 해결이 곧 통치자의 애민 정신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겠죠. 올해는 더더욱 먹는 문제에 각별하고 절박하게 매달렸다는 평가인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는 연포 온실농장은 그만큼 올해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곳입니다. 올해 2월에 착공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준공식을 열었는데요. 앞서 보름 남짓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 등 대규모 무력 도발을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준공식 현장에 참석해 이 사업이 1호 사업임을 보여줬습니다. 함경남도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엔 수확철을 앞두고 트랙터 등 농기계 5,500여 대를 지원했습니다. 금리하는 청소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농기계들을 손실로 보니까 정말 힘이 솟고 용기가 솟습니다. 군수 공장까지 동원해 대량 생산할 만큼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고 한편으론 과학 농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인 알곡 생산과 사수는 재해성 이상기후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머리를 숙이곤 했습니다. 최악의 봄 가뭄에 모내기조차 쉽지 않았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우리 포전들은 조금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주식화를 내세워 올해 재배 면적을 늘리고 대규모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하지만 WFP UN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을 식량 위기 우려 지역으로 분류했고 올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8만 톤가량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2년 김정은 위원장은 각종 무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가운데도 대내적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식의주 완전 해결은 멀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올 한 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성과와 발전을 이뤘다고 그야말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 좋겠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쐈는데 이 돈이면 북한 전체 인구가 한 달하고도 보름 동안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한겨울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견디고 있는지 저희 남북의창 클로즈업 북한 제작진이 어렵게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북한 주민분들의 신변 보호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에도 역시 신중하게 제작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종 물자와 식량 공급 부족으로 생활은 더 나빠졌고 쌀값은 올해도 계속 올랐다. 주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 3년째인 올해를 이렇게 전합니다. 쌀이 이번에 들어가지고 한 주에 25kg 사다면 지금은 한 12kg, 13kg 이렇게 쌉니다. 북한은 지난달 국경 봉쇄 뒤 최대인 3만 톤 규모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먹는 문제 해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를 먹는데 정말 풀 날 때는 풀로 먹고 그다음에 그 두부 하는 데서 두부 찌꺼기를 가지고 그걸 그저 정말 이런 산나물이나 이런 배추 말린 거나 무 말린 거 이런 거 섞어서 무역을 다 막아놓고 거래를 다 끊어놓고 지금 코로나다 하고 지금 국경을 봉쇄했으니까 모든 게 지금 그 나라 국내 안에서는 몽땅 다 지금 전투예요. 먹고 살기 위한 전투. 쌀도 쌀이지만 다른 생필품 가격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쌀값이 그래도 제일 아들랑 기니까 나무건들보다는 거의 다 중국산 라이터를 가스라이터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앉아서 다 나가면은 그 가스를 여주는 그러한 또 행위를 하는 그 상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스 한 통에도 10배로 뛰어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걸 떠나서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생활 필수품조차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나마 기댈 곳은 장마당뿐.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그래 몇푼 벌고서 그걸 먹고 산다. 지금 내가 80년 살면서 지금 제일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장사꾼들은 물자 확보가 어려워졌고 일반 주민들은 가격 폭등에 장마당 이용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제 정말 할 장사가 없습니다. 장마당 보시라는 게 장마당에 옛날에 진짜 계란 15,000원씩 하던 닭 한 자리 지금 3,000원씩 안 팝니다. 그리고 한 줄씩 나가서 그냥 마수거리 맡았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 상점이라는 것도 물건이 없어서 상점에 내야 되는 것과 이런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도 벌기 힘들어합니다. 그나마 한국에 간 탈북민이 있는 집은 조용한 도움을 받으며 버틸 수 있다는데요. 열심히 벌어서 다 그저 고향에 자기 부모 자식한테 보내자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한 80% 90%까지 다 돼요. 우리 탈북민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고 그래서 이 보내준 돈 가지고 굶지 말고 그래서 우리 언제 아무 때든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래. 그러나 브로커에게 줘야 하는 수수료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과거 10에서 20% 순이던 수수료가 국경 봉쇄로 40%로 올랐고 최근엔 더 많이 떼간다고 합니다. 흔히 하는 게 다 50% 60%까지만 됩니다. 보통 50% 되고 남으면 40% 이렇게 얼마 받아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탈북민을 가족으로 둔 주민들은 또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탈북민이 내부 소식을 외부에 알렸다며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한 집이 여같이 잡아갔단 말입니다. 얼굴에 가서 잡아갔는데 왜 잡아갔는가? 그것도 엄마가 지금 넘어간 게 있는데 기자회견 같은 데에서 어떻게 인터넷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사진하고 거기 넘어가니 거의 그 가서 먹다 다 잡아갔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는 그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와서 그렇게 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도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통행 시간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제가 너무도 삼엄하다며 남쪽 가족과 연락할 때마다 하소연합니다. 국경 완전 그만 봉쇄되어서 국경지대에서 물이라도 못 나오고 국경지대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무조건 사기를 써줍니다. 세월이 많지 좀 정신도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옛날하고 달리 강에 나가서 수영이다 보니까 강에 무슨 뭘 나가 강을 구경해 본 지 5번입니다. 압록강을. 압록강물을 길어 먹었거든요. 시간제를 정해서 한 집에 한 명만 하루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을 딱 정해서 표말을 써붙이고 거기에 이제 경비대가 5명 정도 경비를 서고 물을 푸는 게 이제 오름 구덩이에 있으니까 거기인데 이제 딱 경비를 포초를 서고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명만 그것도 2번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세탁은 어떻게 하는가? 아까 세탁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뭐 빨아. 이런 분위기 탓에 다른 주민은 내부에 돌아가는 사정을 묻자 알아보기 쉽지 않다며 난처해합니다. 이제는 진짜 찾아서 정보해주는 것이 다 그것도 방과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목숨 내야 되는 일인데 시장 가격을 알아봐달라. 이건 정치적 성격을 철저하게 띠는 겁니다. 내가 이 문자를 포함해서 심장이 떨리고 이런 일은 절대로 못하니까. 사정은 이렇지만 북녘에도 어려움에 처한 같은 동포,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밑살이 막 하고 할 때는 막 걱정 나는 것보다도 이 마음이 막 우라가 막 터져요. 왜 핵무기만 만들고 액주한 백성들을 굶게 죽이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러니까 하루 빨리 핵무기를 그만두고
정말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사라도 좀 잘 짓고 무역이라도 열어놓고 그래서 목단이 개방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바로 그때 북한의 평범한 청년은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내나 우리 애미네나 우리 아내나 다 젊은 것들이 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피가 안 몰고 일어서서 저희 이모나 더 드리고 일어서니까 이런 악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머니 오래 안 계시고 그래도 100살까지 살아도 난 그도 그게 제일 기쁩니다. 내 맨발에 무마를 걷다고 해도 어머니가 건강하면 난 다른 여간이 없습니다. 삼엄한 감시와 통제 가운데도 남쪽에 있는 80대 언니에게 마지막일 수 있는 안부를 전하고 오늘 아침에 우선에 새해 인사는 좀 고맙고 그저 근데 이제는 그만하냐 아침에 제발요 이제는 못 만나지 뭐야 서로 잘 지어야 언니 잘해요. 북에 있는 손주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에게 목소리로나마 혈육의 정을 전합니다. 아시마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발신증을 보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는 데 가서 정말 성묘도 해드리고 싶고 술 한 잔이라도 부어서 얼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린 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서 야,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북에서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참 올해는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약할 수 없는 그 어떤 바람? 여느 해와 다름없는 어쩌면 더 엄혹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더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을 주문한 가운데 생활과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수고는 2023년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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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때? 그때 합도병이니까 총을 메고 17이니까 그랬을 거야. 너무나도 대성당이 그립습니다, 지금. 오늘 통일로 미래로에서는 2022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올해 전해드렸던 내용들을 추려서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탈북민들과 청년들, 평화를 주제로 한 연극과 전시들, 또 민족의 화해를 위한 사업 등 올 한 해 다양한 소식들을 다뤘는데요. 이하영 리포터, 우리가 했던 방송에 나간 후에 좀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분이 있으셨다고요? 네, 아름다운 기타 선율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 있죠. 바로 탈북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인데요. 실제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 9월이었죠. 임진각에서 들려줬던 유은지 씨의 그 고향의 봄 연주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요. 실제로 방송 이후에 은지 씨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냐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바쁘지만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는 은지 씨. 실제로 이 음악을 본인이 녹음해서 들려드리기도 했다는데요. 지난 방송 때 모습과 함께 은지 씨 모습 만나보실까요? 기타를 처음 손에 잡은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 친구분의 그 친구분이 와세다 대학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오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학교 내내 배웠었으니까 6, 7년 정도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던 아버지가 보이부에 끌려가게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한국 드라마 OST를 즐겨 듣던 은지 씨는 이곳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을 목표로 했고 3번의 도전 끝에 꿈을 이뤘습니다. 죽을 뻔했죠. 막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막 알 수 없는 막 두통 그리고 허리 저희는 막 장시간 이렇게 앉은 자리 한 자리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되게 그 신체적인 어떤 통증들이 많아요. 올해 4학년 마지막 학기는 마쳤고 마지막 연주만 남았다는 은지 씨. 그런데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면서 연주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졸업 연주는 한 학기 늦췄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방송에선 일부분만 나간 고향의 봄 전체를 연주해 녹음하자는 한국기타협회의 제안에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주를 해서 한번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도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며 유학을 준비 중인데요. 은지 씨에겐 올 한 해 어땠을까요? 조용히 살다가 관심과 또 사랑과 또 이런 응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좀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며 새해엔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죠. 역시 우리 딸 대견하네.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또 훌륭한 연주가를 꿈꾸며 가족을 떠나 땀방울을 흘리는 은지 씨기에 음악을 통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바라기도 하는데요. 음악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또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 연주를 통해서 남북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네, 방송이 나가고 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네, 유은지 씨의 음악 여정을 저희 남북의 창에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어요? 네,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기억하시죠? 방송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만나봤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남북통합문화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이곳에 모여서 350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들은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짝꿍이 된 특별한 자원봉사단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먹을 거 바꾸고 또 중국에다가 그 위아버리를 밀가루랑 바꾸느라고 해가지고 산이 거의 벌거숭이에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수많은 묘목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약간 뭉클하다고 할까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통일이라는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작은 통일, 소통을 이뤄냈는데요. 통일의 희망을 뿌리내리다라는 문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남북통합문화센터로는 남북 출신 주민 할 것 없이 많은 연락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정말 전화로 많이 받게 되었고요. 탈북민 분들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냐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9월엔 남한 주민과 탈북민이 함께 속한 봉사단이 한자리에 모인 자원봉사 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농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봉사단 등 1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고령의 탈북민은 20여 년 전 탈북하면서 북한에 두고 왔던 26의 딸을 또 한 번 그려보는데요. 전 통일이 빨리 오라 했어요. 우리 딸 만나게. 그 노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요. 빨리 좀 통일이 돼서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같이 또 자원봉사를 하고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대상을 수상한 소금봉사회는 상금 300만 원으로 김장을 해 충북 음성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했는데요. 저희 통일로 미래로에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죠. 너무 뿌듯했고요.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고향에 계신 어머님한테 드리는 것처럼 어머님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굉장히 좀 뭉클했고요. 올 한 해 함께한 탈북민 자원봉사단의 얘기 중 특히 더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본인에게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됐다고, 오래오래 간직하겠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된 것 같아서 그냥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통일로 미래로는 통일을 간절히 품고 평화와 화해의 미래로 나아가는 현장과 그 진솔한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달력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 작가님이 북한에 계실 때 어떻게 종류는 좀 다양했을까요? 다양했죠. 이게 북한은 이 달력에 엄청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있는 곳이 부티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달력이 북한은 이거 다 썼잖아요. 안 버립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이 애매한 찬장, 옷장, 이불장을 주먹으로 다 깐다. 그러다 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영이 달력인 거예요. 달력을 일단 보면 새해는 며칠을 쉬나, 빨간 날이 몇 개나 되나, 그리고 연휴가 이거 언제가 또 있나, 요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북한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지 같습니다. 무조건 빨간 숫자부터 날은 먼저 찾고 찾는다. 제발 토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끼워주길 바라거든요. 연휴가 되니까. 그렇죠. 제 기억에는 한 30년 이상을 살아봤는데 최고 연휴를 세봤던 게 3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속성으로 북한의 날들이 또 뭐가 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새해 달력을 걸고 보니 봄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2023년엔 봄날 같은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남북의 창은 새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에 맛난 음식 만들어 주셔보시죠. 북한 TV에서 소개한 원산 조개밥 조리법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